가든 파티. 결국 날씨는 완벽했다. 가든 파티를 위해 날씨를 따로 주문했다 해도 이보다 더 완벽한 날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람 한 점 없이 따스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다만 초여름에 가끔 그렇듯 푸른 하늘 위로 옅은 금빛 안개가 베일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뿐이다. 정원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잔디를 깎고 쓸어냈다. 덕분에 잔디밭은 물론이고 데이지 꽃이 피어 있던 자리에 짙고 납작한 잎사귀들까지 반짝거리는 듯 보였다. 장미들로 말하자면 가든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꽃은 오직 장미뿐이며 누구나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꽃 또한 장미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 송이, 아니, 정말로 수백 송이가 피어났다. 초록빛 덤불들은 마치 대천사들의 방문이라도 받은 듯 아래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형 천막을 치러 인부들이 도착했다. 엄마, 천막을 어디에 치면 좋을까요? 얘야,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단다. 올해는 모든 걸 너희 아이들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거든. 내가 네 엄마라는 사실은 잊으렴. 그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면 된단다. 하지만 언니 매그는 인부들을 감독하러 갈 상황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은 매그는 초록색 터번을 두르고 양볼에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붙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비 같은 조우씨는 언제나 그렇듯 실크 속치마에 기모노 재킷 차림으로 내려왔다. 로라, 네가 가봐야겠다.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예술가답잖니. 로라는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을 손에 든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핑계가 생긴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무언가를 직접 준비하고 배치하는 일은 로라가 무척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다. 로라는 언제나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그런 일을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느꼈다. 정원길에는 셔츠 차림의 남자 4명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캔버스 천 뭉치를 감은 기둥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다. 꽤나 당당한 모습들이었다. 로라는 이제 와서 버터 바른 빵을 들고 나온 걸 후회했지만 마땅히 둘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다. 로라는 얼굴을 붉히며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살짝 근시인 척 눈을 가늘게 뜨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로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져 부끄러워진 나머지 어린 소녀처럼 더듬거리며 덧붙였다. 아, 저 오셨나요? 천막 때문에 오신 거죠? 맞습니다, 아가씨. 인부들 중 키가 크고 죽은 깨가 있는 비쩍 마른 사내가 대답했다. 그는 공구 가방을 고쳐매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로라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일로 왔습니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편안하고 친근해서 로라는 안도감을 되찾았다. 그의 눈은 작았지만 어쩌면 저리도 짙은 푸른색일까. 이제 보니 다른 사람들도 미소 짓고 있었다. 기운 내요. 우린 잡아먹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노동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아침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아침 날씨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했다.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했다. 천막 말이다. 백합 잔디밭은 어떨까요? 거기면 괜찮을까요?
로라는 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 잔디밭을 가리켰다. 남자들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가만히 바라보았다. 뚱뚱한 사내 하나가 입술을 쑥 내밀었고 키 큰 사내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긴 별로인데요. 그가 말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천막 같은 건 말이죠. 그는 편안한 태도로 로라를 보며 말을 이었다.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곳에 세워야 하거든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로라는 잠시 당황했다.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완벽히 이해가 갔다. 테니스 코트 구석은 어때요? 로라가 제안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악단이 있을 텐데요. 악단도 부르시나요? 다른 인부가 물었다. 그는 안색이 창백했고 초췌한 모습으로 테니스 코트를 훑어보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주 작은 악단일 뿐이에요. 로라가 다정하게 말했다. 악단 규모가 작다면 그도 마음이 덜 불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키 큰 사내가 말을 가로챘다. 아가씨, 저기가 좋겠네요. 저 나무들 앞쪽이요. 저기라면 아주 딱이겠습니다. 카라카 나무들 앞이다. 거기에 천막을 치면 나무들이 가려지고 말 것이다. 넓고 반짝이는 잎사귀와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저 아름다운 나무들이 말이다. 마치 무인도에서나 자랄 법한 도도하고 고독하게 태양을 향해 잎과 열매를 지켜든 저 고요하고 찬란한 나무들을 천막으로 가려야만 할까? 그래야만 했다. 인부들은 벌써 기둥을 어깨에 메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직 키 큰 사내만 남았다. 그는 몸을 굽혀 라벤더 한 가지를 꺾더니 엄지와 검지로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그 몸짓을 본 로라는 카라카 나무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렸다. 노동자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니, 라벤더 향기를 음미하다니. 로라가 아는 남자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 노동자들은 정말이지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로라는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오거나 함께 춤을 추는 어수룩한 도련님들보다 이런 노동자들과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과 훨씬 더 잘 통할 텐데 말이다. 이 모든 건 말도 안 되는 계급 차별 때문이라고 로라는 결론 내렸다. 키 큰 사내가 봉투 뒷면에 무언가를 그리는 동안 로라는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만은 그런 차별을 느끼지 않는다고, 조금도 티끌만큼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때 나무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준비됐어 친구 하고 소리쳤다. 친구라고? 그 다정함, 그 친밀함이라니. 로라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얼마나 격식 따위를 무시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로라는 작은 그림을 바라보며 버터 바른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마치 자신이 일하는 처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로라, 로라, 어디 있니? 전화 왔다, 로라. 집 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요? 로라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계단을 뛰어오르고 베란다를 지나 현관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홀에서는 아빠와 오빠 로리가 사무실에 나갈 채비를 하며 모자 먼지를 털고 있었다. 로라,
로리가 빠른 말투로 말했다. 오후가 되기 전에 내 코트 좀 봐줄래? 다림질이 필요한지 말이야. 그래, 알았어. 로라가 대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주체하지 못하고 로리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다. 아, 난 파티가 너무 좋아. 오빠도 그렇지. 로라가 숨가쁘게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로리가 따뜻하고 소년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동생을 마주 안아준 뒤 살짝 밀어냈다. 얼른 전화나 받으러 가, 꼬마 아가씨. 전화였다. 그래. 키티니? 안녕. 점심 먹으러 올래? 그래, 좋아. 당연히 환영이지. 그냥 대충 차려 먹을 거야. 샌드위치 테두리나 부서진 머랭 조각 같은 거 말이야. 응, 오늘 아침 정말 완벽하지 않니? 흰색 드레스? 오, 당연히 그걸 입어야지. 잠깐만, 끊지 마. 엄마가 부르셔. 로라는 수화기를 든 채 뒤를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엄마? 잘 안 들려요. 쉐리던 부인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지난 일요일에 썼던 그 귀여운 모자 쓰고 오라고 해라. 엄마가 너 지난 일요일에 썼던 그 귀여운 모자 꼭 쓰고 오래. 좋아, 그럼 1시에 봐.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켰다. 후.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곧게 앉았다. 로라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집 전체가 부드럽고 빠른 발소리와 목소리로 가동되고 있었다. 주방으로 통하는 초록색 직물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혔다. 그리고 낮게 껄껄거리는 듯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한 피아노를 뻑뻑한 바퀴로 옮기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 공기는 또 어쩌면 좋을까? 가만히 느껴보면 공기가 늘 이랬던가 싶을 정도였다. 희미한 바람이 창문 위로 들어와 문 밖으로 나가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잉크병 위와 은재 사진 액자 위에는 작은 햇살 두 조각이 내려앉아 함께 놀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햇살 조각들. 특히 잉크병 뚜껑 위에 내려앉은 놈은 꽤 따스했다. 따뜻하고 작은 은빛 별 같았다. 로라는 거기다 입을 맞추고 싶을 정도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하녀 세이디의 풀먹인 치마가 계단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세이디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기다려보세요. 마님께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니, 세이디? 로라가 홀로 나왔다. 꽃집에서 왔어요, 로라 아가씨. 정말이었다. 문 바로 안쪽에 분홍색 백합 화분들이 가득 담긴 넓고 얕은 쟁반이 놓여 있었다. 다른 꽃은 하나도 없이 오직 백합뿐이었다. 칸나백합, 크고 분홍색인 꽃들이 활짝 피어 찬란하고 거의 겁이 날 정도로 생생하게 선홍색 줄기 위에 달려 있었다. 오, 세이디. 로라는 나직한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백합들의 불길에 몸이라도 녹이려는 듯 웅크리고 앉았다. 꽃들이 손가락 끝에, 입술 위에, 그리고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이렇게 많이 주문하진 않았을 거야. 세이디, 가서 엄마 좀 찾아봐. 하지만 그 순간 셰리던 부인이 나타났다. 내가 주문한 게 맞단다.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부인은 로라의 팔을 지그시 눌렀다. 어제 가게 앞을 지나다가 쇼윈도에 있는 걸 봤거든. 문득 내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칸나베캅을 원 없이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가든 파티가 좋은 핑계가 되어준 거지. 하지만 엄마, 이번엔 간섭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는 이미 자리를 떴고 꽃집 남자는 밖에서 트럭을 지키고 있었다. 로라는 엄마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는 아주 살며시 엄마의 귓볼을 깨물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엄마가 매사에 논리적인 사람이길 바라니? 그러지 마라. 자, 아저씨가 오신다. 남자가 쟁반 하나를 더 들고 들어왔다. 백합이 더 있었다. 그 꽃들을 현관 양옆에 문 바로 안쪽으로 쌓아주세요. 쉐리던 부인이 말했다. 로라, 너도 찬성이지? 오, 그럼요, 엄마. 거실에서는 맥, 조우시, 그리고 착한 한스가 드디어 피아노를 옮기는데 성공했다. 자, 이 소파를 벽 쪽으로 붙이고 의자만 빼고 다 치우면 어떨까? 좋아. 한스, 이 테이블들을 흡연실로 옮겨줘. 그리고 카펫에 남은 자국들을 지우개 청소기를 가져오렴. 그리고 잠깐만, 한스. 조우 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걸 좋아했고 하인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르는 걸 즐겼다. 조우 씨는 늘 그들이 어떤 연극의 한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엄마랑 로라 아가씨더러 지금 당장 이리로 오시라고 해. 알겠습니다. 조우 씨 아가씨. 조우 씨가 맥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후에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 삶은 고달파라를 한번 연습해보자. 폼, 타타타, 티타. 피아노가 너무나 격정적으로 소리를 내자 조우 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와 로라를 향해 애처롭고 묘한 눈빛을 보냈다. 이 삶은 고달파라. 눈물과 한숨뿐. 변치 않는 사랑은 없으니 이 삶은 고달파라. 눈물과 한숨뿐. 변치 않는 사랑은 없으니 그리고 나서 안녕히. 하지만 안녕이라는 가사 대목에서 피아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부시게 밝고도 전혀 동정심 없는 미소가 번졌다. 엄마, 제 목소리 오늘 정말 좋지 않아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이 삶은 고달파라, 희망은 사라지고 꿈과 깨어남. 그때 세이디가 들어와 말을 끊었다. 무슨 일이니, 세이디? 마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 있는지 여쭤보라십니다. 샌드위치 깃발 말이니, 세이디? 쉐리던 부인이 멍하니 되물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만 보고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디 보자. 부인이 세이디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요리사에게 10분 뒤에 갖다 주겠다고 전해라. 세이디가 나갔다. 자, 로라, 엄마가 재빨리 말했다. 나랑 같이 흡연실로 가자. 봉투 뒷면에 이름들을 적어둔 게 있을 거야. 네가 좀 써줘야겠다. 맥, 넌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머리에 두른 젖은 것 좀 풀어라. 조우씨, 너도 지금 당장 옷 갈아입어라. 내 말 들리니? 아니면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니? 아, 그리고 조우씨,
주방에 가거든. 요리사 기분 좀 맞춰주렴. 오늘 아침엔 그 여자가 정말 무섭구나. 봉투는 결국 식당 시계 뒤에서 발견되었다. 쉐리던 부인은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너희 중 한 명이 내 가방에서 훔쳐간 게 분명해. 내가 분명히 기억하거든. 크림치즈와 레몬 커드. 그건 썼니? 네. 계란과 쉐리던 부인은 봉투를 멀찌감치 떼어놓고 보았다. 이건 꼭 쥐가 갈아먹은 것 같구나. 설마 쥐는 아니겠지? 올리브예요, 엄마. 로라가 엄마의 어깨너머로 보며 말했다. 아, 그래. 올리브구나. 계란과 올리브라니 정말 끔찍한 조합처럼 들리는구나. 마침내 메모를 다 썼고 로라는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주방에는 조이 씨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요리사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었다. 이렇게 정교한 샌드위치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조이 씨가 황홀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류가 몇 가지라고 하셨죠? 15가지요? 15가지란다. 조우시 아가씨. 와, 정말 대단해요, 아주머니. 요리사는 길쭉한 샌드위치용 칼로 빵 테두리를 쓸어내며 환하게 웃었다. 고드번의 가게에서 왔어요. 세이디가 식료품 저장실에서 나오며 알렸다. 창밖으로 배달원이 지나가는 걸 본 모양이었다. 그건 슈크림이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고드번의 슈크림은 아주 유명했다. 집에서 만들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어서 들여와서 테이블 위에 놓으렴. 요리사가 명령했다. 세이디가 슈크림을 들고 왔고 다시 문 쪽으로 나갔다. 물론 로라와 조우 씨는 그런 것에 열광하기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슈크림이 무척 먹음직스럽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리사는 남은 설탕 가루를 털어내며 정렬하기 시작했다. 이걸 보니 예전 파티들이 생각나지 않니? 로라가 말했다. 그런 것 같네. 현실적인 조우 씨가 대답했다. 그녀는 과거를 추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정말 가볍고 푹신해 보이긴 하네. 얘들아, 하나씩 맛보렴. 요리사가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모르실 게다. 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지 얼마나 됐다고 슈크림이라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2분 뒤 조우 씨와 로라는 휘핑크림을 먹을 때만 나오는 그 몰입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핥고 있었다. 뒷길로 해서 정원에 가보자. 로라가 제안했다. 인부들이 천막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싶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거든. 하지만 뒷문은 요리사, 세이디, 고드번의 배달원, 그리고 한스에게 가로막혀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쯧쯧쯧. 요리사가 당황한 암탉처럼 혀를 찼다. 세이디는 치통이라도 앓는 것처럼 뺨에 손을 대고 있었다. 한스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오직 고드번의 배달원만이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가 이야기를 전하는 주인공이었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끔찍한 사고가 났단다. 요리사가 말했다. 사람이 죽었대. 사람이 죽었다고요? 어디서요? 어떻게? 언제요? 하지만 고드번의 배달원은
이 이야기를 남에게 뺏길 생각이 없었다. 아가씨, 저 아래 있는 작은 오두막집들 아시죠? 잘 안다. 당연히 안다. 거기 사는 젊은 친구인데 이름은 스콧이고 마부 일을 했죠. 오늘 아침 호크가 모퉁이에서 말이 견인차를 보고 놀라 날뛰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뒤통수부터 부딪혔답니다. 즉사했어요. 죽었다고요? 로라는 배달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배달원은 흥미진진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시신을 집으로 옮기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요리사에게 덧붙였다. 아내랑 어린 자식 5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조우씨, 이리 와봐. 로라는 언니의 소매를 잡고 주방을 가로질러 초록색 직물문 너머로 끌고 갔다. 거기서 멈춰서서 문에 몸을 기댄 채 로라가 말했다. 조우씨,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지? 파티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걸 중단하다니, 로라. 조우씨가 깜짝 놀라 외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든 파티를 멈춰야지 당연히. 조우씨, 왜 모르는 척해? 하지만 조우씨는 더욱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든 파티를 취소해? 로라,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럴 순 없어.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아. 너무 유난 떨지 좀 마. 하지만 우리 집 정문 바로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든 파티를 열 수 있겠어? 유난스럽다는 말도 일리가 있긴 했다. 그 작은 오두막집들은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가파른 언덕 아래 따로 떨어진 골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엔 넓은 도로도 있었다. 사실 그 집들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정말 눈의 가시 같은 동네였고 원래 이런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집들이었다. 초콜릿색으로 칠해진 초라한 집들이었다. 정원이라 부를 법한 땅엔 양배추 줄기와 병든 닭, 토마토 깡통뿐이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가난해 보였다. 쉐리던가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커다란 은빛 연기 뭉치와는 달리 가늘고 너덜너덜한 연기 가닥들이었다. 그 골목엔 세탁부들과 굴뚝 청소부, 구두 수선공, 그리고 집 앞에 작은 새장들을 잔뜩 달아놓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바글바글했다. 쉐리던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곳에 상스러운 말투나 병이 옮을까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다 커버린 로라와 로리는 산책 중에 가끔 그곳을 지나기도 했다. 불결하고 지저분한 곳이었다. 몸서리를 치며 빠져나오곤 했다. 그래도 어디든 가봐야 하고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그곳을 지나다녔던 것이다. 그 가여운 여인에게 우리 집 악단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봐. 로라가 말했다. 오, 로라. 조우 씨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누가 사고를 당할 때마다 악단 연주를 멈춰야 한다면 넌 평생 아무것도 못할 거다. 나도 너만큼 안타깝게 생각해. 나도 동정심이 있다고. 그녀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어릴 적 싸울 때처럼 동생을 쏘아붙였다. 감상적으로 군다고 해서 술 취한 노동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 그녀가 나직하게 뱉었다. 술 취했다니 누가 술 취했대? 로라는 조우 씨에게 격분했다. 그러고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말했다. 당장 엄마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그러렴, 얘야.
조우 씨가 비아냥거리듯 상냥하게 말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로라는 커다란 유리 문고리를 돌렸다. 그럼 들어오렴. 왜 그러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기됐어? 쉐리든 부인이 화장대 앞에서 돌아보았다. 부인은 세모자를 써보는 중이었다. 엄마, 사람이 죽었대요. 로라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 정원에서 말이니? 엄마가 말을 잘랐다. 아니요, 아니요. 휴, 깜짝 놀랬잖니.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큰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엄마. 로라는 숨가쁘게 목이 매는 소리로 끔찍한 이야기를 전했다. 당연히 파티는 못 열겠죠? 그렇죠? 로라가 애원했다. 악단 소리도 들릴 테고 사람들이 계속 올 텐데 그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엄마. 거의 이웃이나 다름없잖아요. 놀랍게도 엄마는 조우 씨와 똑같이 반응했다. 심지어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라 견디기가 더 힘들었다. 부인은 로라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얘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렴.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야. 만약 그 사람이 평범하게 병으로 죽었다면 사실 그런 좁아터진 구멍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티를 취소했을까? 로라는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소파에 앉아 쿠션의 장식수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우리가 너무 비정한 거 아닐까요? 로라가 물었다. 아가. 쉐리던 부인이 모자를 들고 일어나 로라에게 다가왔다. 로라가 미처 거절하기도 전에 부인은 그 모자를 로라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아가야, 이 모자는 내 거다. 너한테 딱 어울리는구나. 나한텐 너무 젊은 디자인이야. 너처럼 예쁜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거울 좀 보렴. 부인은 손거울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엄마. 로라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번엔 쉐리던 부인도 조우 씨처럼 참을성을 잃고 말았다. 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굴고 있어, 로라.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바라지 않는단다. 그리고 지금 너처럼 남들의 즐거움을 망치는 게 더 비정한 일이야.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로라가 말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우연히 거울을 보았을 때 금색 데이지가 달린 검은 모자와 긴 벨벳 리본을 두른 매력적인 소녀가 서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나 근사해 보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엄마가 맞는 걸까? 로라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맞기를 바랐다.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찰나의 순간 그 가여운 여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집안으로 옮겨지던 시신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문 속의 사진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로라는 그렇게 결정했다. 왠지 그게 가장 좋은 계획처럼 보였다.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끝났다. 2시 반이 되자 모두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악단이 도착해 테니스 코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 키티 메이틀랜드가 지저귀듯 말했다.
저 사람들 꼭 개구리 같지 않니? 연못 주변에 배치하고 지휘자는 연잎 위에 세워뒀어야 했는데. 로리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던 길에 인사를 건넸다. 오빠를 보자. 로라는 다시 사고 소식이 떠올랐다. 오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오빠까지 다른 가족들과 같은 생각이라면 정말 괜찮은 것일 테니까. 로라는 오빠를 따라 홀로 들어갔다. 로리. 왜? 로리는 계단을 반쯤 올라가다 뒤돌아보더니 로라를 보고는 갑자기 볼을 부풀리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세상에, 로라, 너 정말 끝내준다. 그 모자 아주 최고인데. 로라는 힘없이 그래? 라고 대답하며 웃어 보였다. 결국 오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악단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고용된 웨이터들이 집과 천막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어디를 보나 짝을 지어 거닐며 꽃에 몸을 굽히고 인사를 나누고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이 오후 한때를 위해 쉐리던가의 정원에 내려앉은 화려한 새들 같았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 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손을 맞잡고 뺨을 맞대며 눈을 맞추고 미소 짓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로라, 너 오늘 정말 예쁘구나. 모자가 정말 잘 어울려, 얘야. 로라, 꼭 스페인 사람 같아.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처음이야. 로라는 상기된 얼굴로 다정하게 대답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이스크림은 어떠세요? 패션프루트 아이스크림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로라는 아빠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아빠, 악단 사람들에게도 마실 걸 좀 주면 안 될까요? 완벽했던 오후는 서서히 익어가다 조금씩 시들어갔고 이윽고 꽃잎을 오므렸다. 이보다 더 즐거운 가든 파티는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야. 단연코 가장. 로라는 엄마를 도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파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현관에 나란히 서 있었다. 다 끝났네. 다 끝났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쉐리던 부인이 말했다. 로라, 가서 다른 애들도 불러오렴. 신선한 커피나 마시자꾸나. 기운이 하나도 없네. 그래, 정말 성공적인 파티였어. 하지만, 이 파티들. 너희는 왜 그렇게 파티를 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니? 그들은 모두 텅 빈 천막 안에 둘러앉았다. 아빠, 샌드위치 좀 드세요. 깃발은 제가 썼어요. 고맙구나. 쉐리던 씨가 한 입 베어 물자 샌드위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또 하나를 집어들었다. 너희 혹시 오늘 일어난 고약한 사고 얘기 들었니? 여보. 쉐리던 부인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들었어요. 하마터면 파티를 망칠 뻔했죠. 로라가 파티를 미루자고 우겨대는 바람에요. 아, 엄마. 로라는 그 일로 놀림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쉐리던 씨가 말했다. 결혼한 사람이었더군. 저 아래 골목에 사는데 아내랑 아이들을 대여섯 명이나 남겨두고 갔다는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쉐리던 부인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정말이지, 아빠는 눈치도 없으시지. 그때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와 케이크, 슈크림이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대로 두면 다 버려질 판이었다.
부인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알겠다. 부인이 말했다. 바구니를 하나 만들자. 그 가여운 여자에게 이 좋은 음식들을 좀 보내주자꾸나.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거야. 그렇지 않니? 게다가 이웃들도 찾아오고 할 텐데 미리 준비된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로라.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계단 아래 붙박이장에서 큰 바구니 좀 가져오렴. 하지만 엄마, 정말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세요? 로라가 물었다. 또다시 묘하게도 로라만 다른 가족들과 생각이 달랐다. 파티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져다 주는 것. 그 가여운 여자가 정말 그걸 좋아할까? 그럼 넌 오늘 대체 왜 그러니? 한두 시간 전에는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기더니 지금은 뭐, 좋아. 로라는 바구니를 가지러 달려갔다. 엄마는 바구니를 가득 채우다 못해 수북이 쌓아 올렸다. 네가 직접 가져다 주렴, 얘야. 부인이 말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다녀오렴. 아, 잠깐만. 칼라 백합도 좀 가져가라. 그런 계층 사람들은 칼라 백합을 보면 아주 감동하거든. 백합 줄기 때문에 로라의 레이스 드레스가 다 망가질 거예요. 현실적인 조우 씨가 말했다. 정말 그럴 터였다. 간발의 차이였다. 그럼 바구니만 가져가렴. 그리고 로라. 엄마가 천막 밖까지 따라 나오며 불렀다. 절대로. 왜요, 엄마? 아니, 아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미리 심어주지 않는 게 낫겠지. 아니다. 어서 다녀오렴. 로라가 정원문을 닫았을 땐 어느덧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옆을 지나갔다. 도로는 하얗게 빛났고 저 아래 움푹 팬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집들은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파티가 끝난 오후는 너무나 고요했다. 로라는 사람이 죽어 누워 있다는 그곳을 향해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로라는 잠시 멈춰섰다. 사람들의 입맞춤, 목소리, 달그락거리던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짓눌린 풀향기가 자신의 몸속 어딘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로라는 창백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직 이 생각만 했다. 그래, 정말 성공적인 파티였어. 이제 넓은 길을 건넜다. 매캐하고 어두운 골목이 시작되었다. 쇼를 두른 여자들과 투피 모자를 쓴 남자들이 서둘러 지나갔다. 남자들은 울타리에 기대어 있었고 아이들은 문간에서 놀고 있었다. 초라한 작은 집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어떤 집에서는 불빛이 명멸했고 개처럼 생긴 그림자가 창문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라리 코트라도 입고 올 걸 싶었다. 드레스는 또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벨벳 리본이 달린 이 커다란 모자도 다른 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을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아니, 이미 늦었다. 이 집인 것 같았다. 사람들이 어둡게 무리지어 서 있었다. 대문 옆 의자에는
목발을 짚은 아주 늙은 노파가 신문지 위에 발을 올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다. 무리는 양옆으로 갈라졌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로라는 너무나 긴장했다. 벨벳 리본을 어깨 뒤로 넘기며 곁에 서 있던 여자에게 물었다. 여기가 스코시 댁인가요? 여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아가씨. 오,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로라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 문을 두드리며 속으로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빌기까지 했다. 사람들의 쏘아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으로든 저 여자들의 쇼를 가져다가 몸을 가리고 싶었다. 그냥 바구니만 두고 가자. 바구니를 비워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자. 로라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상복을 입은 작은 여자가 나타났다. 로라가 말했다. 스콧 부인이신가요? 하지만 여자는 뜻밖에도 들어오세요, 아가씨 라고 말했고 로라는 그대로 복도 안에 갇히고 말았다. 아니요, 로라가 말했다.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바구니만 전해드리려고요. 엄마가 보내서. 어두운 복도에 서 있던 여자는 로라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가씨. 그녀가 기름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로라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곳은 매캐한 램프 불빛이 비치는 초라하고 천장이 낮은 주방이었다. 벽난로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로라를 안내한 여자가 불렀다. 젊은 아가씨가 왔어. 그녀는 로라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제가 저 애 언니예요, 아가씨. 저 애가 저러고 있어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오, 그럼요. 당연하죠. 로라가 말했다.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이것만 두고. 하지만 그 순간 벽난로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퉁퉁 붓고 불 꺼진 얼굴, 부어오른 눈과 입술은 참혹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로라가 왜 거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왜 낯선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주방에 서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엇 때문일까? 가여운 여자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괜찮아, 얘야. 언니가 말했다. 내가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할게. 여자는 다시 이해해주세요, 아가씨 라고 말하며 부어오른 얼굴로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다. 로라는 그저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때 문 하나가 열렸다. 로라는 그대로 죽은 남자가 누워있는 침실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다. 그를 한번 보시겠어요? 애매 언니가 로라를 지나쳐 침대 쪽으로 가며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얘야.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은밀해졌다. 그녀는 시트를 걷어내며 다정하게 말했다. 꼭 그림 같단다. 상처 하나 없거든. 이리 오렴, 얘야. 로라는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젊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그는 두 여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오, 그토록 아득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다시는 그를 깨우지 말기를. 머리는 베개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꿈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가든 파티와 바구니, 레이스 드레스가 그에게 무슨 상관이랴.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웃고 악단이 연주하는 동안 이 기적이 골목에 찾아온 것이다. 행복하고 행복한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 잠든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되었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눈물은 흘러나왔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갈 수는 없었다. 로라는 아이처럼 크게 흐느꼈다. 제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로라가 말했다. 이번엔 애매 언니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로라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냈다. 문을 지나고 길을 따라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을 지나쳐 달렸다. 골목 모퉁이에서 로라는 로리를 만났다. 로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로라, 너니? 응. 엄마가 걱정하셨어.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오, 로리. 로라는 오빠의 팔을 잡고 몸을 기대었다. 너 지금 울고 있니? 오빠가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로리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많이 끔찍했어? 아니. 로라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정말 경이로웠어. 하지만 로리. 로라는 말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인생이란 말이야. 로라는 더듬거렸다. 인생은 정말.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그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상관없었다. 오빠는 다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정말 그렇단다, 아가씨. 로리가 말했다. 작품 해설. 경계를 넘어서는 낯선 공감. 이 작품은 화려한 상류층의 파티와 비루한 빈민가의 죽음을 대비시키며 한 소녀가 겪는 심리적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소설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묘사로 시작되지만 그 이면에는 계급이라는 견고한 벽이 존재합니다. 주인공 로라는 가난한 이웃의 비극을 마주하며 파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과 거울 속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로라의 도덕적 결벽은 달콤한 슈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맙니다. 여기서 로라가 쓴 화려한 모자는 계급적 특권이자 타인의 고통을 가리는 화려한 가리개를 상징합니다. 작품의 절정은 파티가 끝난 후 로라가 남은 음식을 들고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로라는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죽은 마부의 평온한 얼굴은 화려한 파티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라가 시신 앞에서 내뱉은 제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은 자신의 특권에 대한 부끄러움이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건네는 서투른 화해의 손길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인생이란 정말이라는 미완의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생은 파티의 환희와 죽음의 비극이 공존하는 모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작가는 독자에게 질문으로 남겨둡니다. 과연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그 화려한 모자를 벗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